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균열은 4월 총선 낙하산 공천 논란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4월 선거에서 우리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을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어제 오전 대통령실 측 인사로부터 김 비대위원 공천 논란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함정 보도라고 강조했지만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양측 갈등의 불씨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퇴설과 관련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해산되지 않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사퇴 관련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국회 상황입니다. 당 대표 비대위원장실 앞으로 기자들이 지금 몰려 있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직접 들어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 저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총선까지 계속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사실상 어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회에 출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예정된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는 의지로 저렇게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포착이 된 겁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한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한 위원장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선민후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에도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런 답을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점을 한 위원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퇴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일하는 것이 바로 국민에 위한 정치이고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자, 총선까지는 본인이 이번 총선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자,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직접 들어오기 전에 자, 최병묵 의원님, 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태라고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주도가 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를 했었죠. 예. 사실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하태경 의원이나 아니면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뭐 어찌 보면 어느 언론 매체를 보니까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를 한 직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게가 실려 있는 발언이구나 하고 용산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위원장을 한 세트로 해서 아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확인할 만한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에 나타난 것만 놓고 보면 그 대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전망이 없을까요? 오늘 비대위 첫 아침 이번 주 첫 회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박은식 의원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정말 그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박 의원님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을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이분은 같이 갖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뉴스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이런 자리였겠죠? 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끊거나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가짜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게시물만 논평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만 놓았더라고요. 근데 논평 철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나간 말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저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입니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자,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직접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이 자리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총선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그리고 들어간 이 회의에서는 주로 현안, 박은식 비대위원과 관련된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이 대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의 발언이 지금 국민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고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발언, 송국권 국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어제는 SNS로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SNS로 공개가 됐을 때는 국민 보고 나선 길인데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밤새 이 용산과 그 한동훈 위원장 간에 뭔가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 조율이 지금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은 무산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어제와 같은 입장이에요. 오늘은 직접 기자들에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대위원장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총선 끝나고 니까 계속 이 직을 수행을 하겠다. 어제 그 공지를 통해서 밝힌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그 어떤 진전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밤새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사천입니다. 사천. 그러니까 공천권을 사유화했다. 개인적인 공천이다. 예,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원희룡 장관을 개양을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 의뢰하겠다는 것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김경률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사천 때문에 용산이 이 퇴진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지만 예. 그건 표면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과 관련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아주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강한 발언을 했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김경률 그 비대위원회 발언 이후에 여러 사람들 이수정 교수나 또 뭐 하태경 의원이나 다 같은 발언을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경률 그 발언에 왜 그렇게 용산이 이 사퇴를 요구할 정도가 됐을까? 김경률을 발탁을 한 한동훈까지. 예. 그거는 왜 화가 났을까? 저는 이게 전후 맥락을 보니까는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왕비, 루이 16세 왕비 거기에서 사치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빵이 없다고 하니까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던. 근데 그 말도 아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그 프랑스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프랑스에서 상당히 이 어떤 그 압박을 받은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자체하고 마리 앙투네트의 사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사치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다는 이야기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마리 앙토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동전해 놓은 겁니다. 어허. 근데 마리 앙토네트가 사치, 뭐 보석 이런 것뿐이 아니고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스캔들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기록이 이 프랑스 안에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적국의 왕비니까 그 함정이다 모함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지금 비유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 앙토네트와 비교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경률 그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거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그 파급이 커질 것 같은 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자, 지금 생중계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이 시각 그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 회의 내용인데요. 비대위 회의 내용인데요. 혹시라도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도 한마디 한다면 잠시 뒤에 혹시 입장 변화가 있는지, 유감 표명이라도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유, 이게 뭐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도 없고, 뭐 한편으로는 좀 어이없어서 좀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대통령께서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의 비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내려는 시도를 한다?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드러난다? 와, 이게 그 국민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게 나만 알까요? 저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좀 어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의 그냥 소모품으로 교체가 될 것인가? 예. 아니면 하나의 영웅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뭐 이거를 지금 관전하는 게 너무 흥미진진하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지금 마음이 존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지금 여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갑자기 이 상황까지 된 거일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장면도 포함이 될 겁니다. 표면적인 겁니다만 지난주에 마포을 지역에서 정청래를 공략하기 위해서, 정청래를 꺾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겠습니다라는 이 발언이 단초가 됐습니다.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최병무 의원님, 저 장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김경률이라는 이제 특정 예비 후보를 특정 지역에 어찌 보면 내리꽂듯이 이렇게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게 이제 이른바 사천, 줄 세우기 공천 뭐 이런 게 아니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지만 그거는 또 뭐 전후 과정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저 장면이 정말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렸을까 하는 부분에서 물론 저것이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는 상황이고 현직 당협위원장이 그 예비후보로 등록은 안 했지만 출마 의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사실상 전략 공천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효과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이고. 예. 그러나 이런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대통령실에서 요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마포울 공천 문제 이 논란은 그야말로 핑계고 아까 우리 송국공장 얘기하셨듯이 바로 그 뭐 말이 앙뚜했더니 뭐 아니면 명품백이니 관련한 그런 김경률 비대위원의 지금 일종의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이런 부분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바로잡고자 이런 공세를
그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표면적으로는 마포을에 마치 개인의 친분 때문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한 이른바 사천 논란 때문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사실상 뭐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충돌한다고 하니까 그 변곡점이 된 발언, 바로 김경률 회계사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상대방의 몰카 공작이었고 맞고 그거대로 뭐 전 처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무너뜨린 거고, 정말 국민들로서는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이상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자, 사실상 김경률 의원이 그동안 여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명품백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명품백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정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다. 자기네들이 산 뭐 파우치 사갖고 요거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우리 해볼까? 이런 식이었잖아요. 거기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당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응에 왜 만났어? 그걸 왜 받았어?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좀 표현의 거칠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이 주류들이 시각이 똑같았어요. 대응 방안이 뭐냐면은 이건 함정 몰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함정 몰카를 설치를 해서 거의 뭐 그 선물이라고 와서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함정 몰카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것을 2022년 9월에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저것을 그 파우치 백을 들고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닌가. 그것이 완전히 함정이라는 게 이 초점이었어요. 그때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었지 않습니까? 민심을 듣고 또 김경률 회계사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겠죠. 가깝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과 분리를 했어요. 이 함정 몰카는 함정 몰카고 실제로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문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요구까지, 사과를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비대위원장이 수용을 하면 당론이 돼버리잖아요. 당론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은 아니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상민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산이 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천 문제도 그렇고 예. 사천 문제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취임하고 나서 36번의 공개 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용산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차별화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떠는 것 아니냐. 자기 대권 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닌가 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요.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다면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면 김경률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되지. 왜 한동훈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을까? 김경률 저 발언 저렇게 계속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김경률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게 의문점. 또 하나 의문점. 사퇴 요구하기 전에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아주 그만하시죠.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되는데 즉각 그만두시죠.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리죠. 자유롭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를 그 마코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한번 비공개 회동을 한 적이 있죠. 아마도 거기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분석이고. 근데 이제 그 설득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 지금 나옵니다.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일 의원님.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뒷부분 들었는데요. 일단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뭔지 잠시 뒤에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고 또 하나 총선에 매진하겠다. 김경률 비대위원 역시 여기서 물러나거나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자,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제가 그냥 조금 이따 들어보면 되지만 아마 사과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마포을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아마 출마를 안 할 것 같습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본인이 시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자,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는 이제 명품백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그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저렇게 되면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어떤 세트로 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드렸던 질문. 왜 김경률 사퇴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먼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잖아요. 했을 것이다. 대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냐면 언론과 대중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일정 부분에 어떤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송국권 국장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잖아요. 대통령 언급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발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근데 이 두 개 다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그 자리에 앉혔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앉힌 거 아닌가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잠깐 참아주면 총선 승리한 후에 모든 게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도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인내심이 부족하고 정말 감정이 너무 쉽게 변하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자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문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게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드러나는 이것만 가지고 그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고 지금 모든 것을 서로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앵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김경률 선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한동훈까지 갔을까? 저는 이것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지금 정무적인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긴급히 만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율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그 수준까지 양쪽에서 조율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조율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를 했다. 조율이 뭐냐면은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신병을 처리하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다음 총선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물러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퇴진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까지 가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앞부분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앞에 뭐라고 한 거예요? 예, 확인해 보니까요. 대구 경북 의원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과거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가방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건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의 정치적인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인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이 들끓었었고 심지어 대구 경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따로 이제 모임을 갖고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내부 토의를 하던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모임은 취소되긴 했는데 이런 공개적으로 내부를 비판하는 발언까지로 더 이어지다 보니까 김경률 의원이 스스로 지금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이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본인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오직 민심과 당심 또 충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개인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는 총선까지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였습니다. 자,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숙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때로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때는 세우더라도 자신의 정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량으로 이번 총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킬러 문항, 그중에 꼭 풀어야 될 문제고 제일 배점이 많은 문제, 그 킬러 문항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은 사과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도부 목소리는 원보이스로 나가야 된다는 또 지적도 있는데 제 목소리하고 윤재욱 대표님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저 장면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가 윤재욱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뭐 꼭 갈등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갈등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상황 함정 몰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시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지금 국민들 많이 보셨으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명품백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백의 가격은 1,000만 원대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파우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국민들은 저거 왜 저 자리에 갔는지 아무리 함정 몰카라 하더라도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장면까지 노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었어요. 더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할 때도 정서를 얘기했습니다. 국민 정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도 앞서 그 동영상에 나왔듯이 이게 함정 몰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명확해요. 누가 봐도 함정 몰카지만 함정 몰카 안에 있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재미 목사인 사람이 그거를 가져와서 김건희 여사 그때 그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그거를 거기에 주고 갔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파우치 백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함정 몰카가 이게 함정 몰카냐 아니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고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아 그거 그때 이렇게 받았는데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뭐 딱 그 정부 선물보관센터나 뭐 이런 데 맡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그 사람한테 뭐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게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소통이 만약에 원활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 문제가 뭐 이렇게까지 번질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소통의 문제. 앞서 과거 사진 보셨죠? 두 사람의 인연이 뭐 1, 2년 된 인연이 아니에요. 과거 검사 초년병 시절부터 저렇게 두 사람은 늘 함께 왔습니다. 힘들 때 특히 그 다음 사진 보이시네요. 저기 부산 고검인가요? 좌천대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접 내려가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게 좌천돼서 부산 고검에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좌천돼 있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해줬습니다. 저럴 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자, 그런데 갑자기 뭐 김경률 비대위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다?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이 사퇴 요구를 하기 전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서 입장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재 추측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별 문제 아닙니다.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일축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는 어떤 두 사람의 소통 문제, 정무적인 문제, 여기에서는 좀 삐걱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김경률 비대위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옥 그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 몰카다. 함정 몰카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이 그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경률 회계사가 한 이야기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용산 입장에서는 그런 그 목소리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명품백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금 민주당과 연결을 시켜서 이번 총선을 김건희 게이트로 몰아가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용산은 만약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용산의 입장입니다. 용산의 생각입니다. 입장을 밝히면은 이것은 보나마나 그 이용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친윤 이용 의원이 뭐 물어 뜯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말꼬리를 또 붙잡아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러면 이 백을 받은 걸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를 해서 몇 번 나왔어요. 이것은 함정 몰카로 받은 건데 여기서 반환 물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공식화하자는 거죠. 공식화하면서 사과까지 하자는 건데 사과까지 하면은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부가 또 맞물려서 총선에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은 딱 거기까지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말도 당내 의결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어가니까는 김경률 회계사의 입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의 같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뭐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누구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낼까요? 뭐 그거는 각자 지금부터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 첫 카드가 또 이 카드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또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엄청 긴장하고 있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되게 긴장이 됐어요. 이게 잘못하면 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까지 커나가겠네? 그럼 이 민주당 어떻게 되지? 이런 하나의 불안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예. 아, 한동훈이 정말 여기까지 왔네. 그렇죠.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여기서 세우는. 진짜 차별화를 하면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희생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차기의 정치인으로 우뚝 솟을 거 아닙니까? 이미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틸 수 있을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못 버티면 그냥 세력이 없는데. 네, 체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엔진으로 자기는 온 줄 알았는데 그냥 엔진 소모품으로 그냥 와서 소모되고 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제3지대하고 또 연결될 가능성도 또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뭐 거기까지는 아무튼 뭐 하여튼간 가능성이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상황이요. 한편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래만 놓고 보면 엄청 지금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변수를 다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변수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변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제3지대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같이 전해드리죠. 자, 사과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당내에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친윤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 단톡방이 있어요. 의원들 단톡방에. 거기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사실상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류가 전해진 게요.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때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그 단체 대화방에 그 대통령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여당이든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방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해서 범죄가 또 기정사실화가 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추후에 이용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제목의 한 언론 보도 기사 링크까지 그 의원 단체방에 공유를 하면서 사실상 이 내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다는 점이 어제 오전부터 내리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제 오후쯤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또 여당 내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오전 중에 만나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이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고 그 여당 내부의 친윤 의원들이 다시 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세를 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한 위원장이 공천 과정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시에 이런 그 친윤 그룹의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단일화돼서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리더십에 타격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그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물론 여기 표현에는 조금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 여과를 뭐 본인이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거는 뭐 고려 참고하시지만 자, 사과를 하는 순간 논리는 이겁니다. 자,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엄청난 공세를 이걸 선거 때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는 거다. 게다가 특검하자고 하고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검이 선거용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세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비판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용 의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기간 수행실장했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난번에 네덜란드 순방 때 대통령 부부 갔을 때 동행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발언이 과연 윤 대통령의 의중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주변에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아마 하는 이야기는 맞을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1호 참모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을 했고 그 전에도 무슨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전파할 때가 있으면 메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윤심이 반영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저런 스탠스가 어떻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용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는 피할 수 없는 이 선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함정 몰카라는 게 단순히 이 몰래카메라를 시계에 가져와서 촬영을 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로드맵이 쭉 이어지거든요. 예. 이거를 1년 4개월 동안 공개를 안 했어요. 예. 1년 4개월 동안 공개를 안 한 거는 이거 제 판단이지만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착용을 가지고 예. 어떤 행사장에 나왔으면은 그때 아마 터뜨리려고 했지 않았나.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아니면은 또 그것과 연결될 수도 있고 총선 시점에 하려고 하지 않았나. 작년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태웠기 때문에 올해 작년 연말 되면은 이게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을 노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몰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면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 정치 공작의 한 지점에 김건희 여사의 그 행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꺼내서 사과를 하면은 그 프로세스 안에 말려드는 거죠. 예. 그런 판단을 좀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봐요. 예. 글쎄 이용 의원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거다. 전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용 의원의 주장대로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넘어가면 민주당은 안 물어뜯고 가만히 있을까요? 총선 때까지? 그렇죠. 정치는 판을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 건을 사과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민주당은 더욱더 크게 이거를 앞으로 한 80일 정도 남은 총선 때까지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예. 반면에 오히려 사과를 하면서 경위를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공세가 거기서 상당 부분 희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 것이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하는 듯 보이는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나 이용 의원의 이 입장은 오히려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문제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마 이 순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누구보다 고민이 깊을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국민일보 3면 기사입니다. 명품 가방에 갇힌 윤. 해명하자니 야권 공세가 우려되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침묵하자니 이번에는 민심이 외면할지 부담이 된다. 그동안 공들여서 키워놨던 한동훈과 이제 와서 헤어진다면 선거 앞두고 그건 또 누구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지요. 사과를 놓고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한번 해주면 모든 게 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몰카 공작은 좀 너무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내용도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일정 부분 사과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특검을 만약에 받더라도 총선 이후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당 내에 야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 내 야당이 존재하면은요, 기존의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곳에서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도 귀가 가죠. 귀가 기울여지죠. 예. 그러면은 여당 내 야당이 있으면 야당까지 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반사의 이익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재판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공천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일단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을 데려왔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이 킬러 문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보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총선 승리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밟고 가라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 내 그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멸. 짧게 하나. 지금 나를 밟고 가라. 그러기엔 네. 임기 얼마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밟고 가라가 다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 전체를 밟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총선 때의 주요 이슈가 되는 몇 개를 밟고 가라. 아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인 문제인데. 부인 문제죠. 근데 부인 문제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검으로 간다 그래도 그렇게 큰 수위의 뭐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나오면요, 이 총선 결과도 상황을 엄청나게 반전시켜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상황도 굉장히 풀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이치 특검 뭐 거부권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도이치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하기 시작하면 이 명품백 얘기 조사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까지 내놓는 거죠. 총선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특검을 하겠다든가.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하자. 총선 이후에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의 시간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이거 정면 돌파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또 마침 그 타이밍이 돼 있으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뭐 다른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는 건데, 예. 그게 지금 부담이 있다고 참모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말꼬리가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어차피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로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차원에서라도 이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거의 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2부속실 설치하면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비서실장이니까 직제 개편을 한다, 2부속실 예. 설치한다 하고, 또 그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국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는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이 전후 상황, 그때 있었던 그 정황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제3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3신당 얘기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출범시켰죠. 지난 주말에. 이른바 제3지대 연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 발언이요. 야, 요거 봐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온도차이가 느껴진대요. 과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자, 먼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선거로부터 역산할 경우에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2월 초순 넘기지 말자. 다시 말해서 설 전에는, 설 명절 때 막 그 명절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전에는 합당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모양이.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건너 갔는데. 들어보시죠.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자,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저는 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허.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지금 뭐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많은 전략적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실제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밀당 마케팅, 뭐 이런 거,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보면은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5개의 그 지대에서 이렇게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면 예. 그게 모양이 더 이상하니까 창준이 단계까지만 가고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 이런 구상이었다라고 저는 들은 바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은 이미 창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당으로 창당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합당으로 되는데. 그렇죠. 합당으로 가야 되는 가야 거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래서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죠. 하나의 당으로 창당하는 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빅텐트를 치는 3가지 방법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예?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 그 지역구를 이렇게 유리한 쪽에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네, 그렇게 해서 느슨한 연대를 가든지 아니면 지역구는 같이 하더라도 비례는 그 명부를 따로 해가지고 따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 합쳐가지고서 진짜 한 당처럼 내지는 합당해서 가든지 이렇게 3가지를 내놨는데 예. 사실 이 3가지 외에는 제3지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옵션을 다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합쳐서 가는 게 일단은 목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끄는 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아니 왜 출마하지 않습니까? 뭐 인천 계양을 얘기도 나오고 뭐 호남도 있고 여기저기 출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출마를 안 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가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쉽게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부정적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출마할 때 나 국회의원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또 국회의원 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도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다만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대선 얘기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소 이제 다른 입장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개항을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미래대연합에서도 호남의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까지도 이제 공개 발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만약에 입지가 예를 들어 빅텐트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 3명, 그 비명계 의원 3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본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탈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요구 좀 더 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다시 한번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개항을 이재명 원희룡이 붙는다는 개항을에 출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준석 대표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왜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개항을 거기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이재명과 이낙연 뭐 영원한 맞수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에 진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면 뭐 언론의 관심은 대단히 높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툭 던져본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제3지대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득표력 이 부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그냥 사장시킨다? 제3지대로서는 선택의 길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출마할 것이다. 네. 왜냐면 아니 뭐 그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도권도 있고 뭐 본인 고향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엄청 추우셨죠? 옷 목도리 이거 상당히 두껍게 아마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른바 북극 한파가요. 출근길 최저 기온을 영하 11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더 춥대요. 와, 얼마나 추울까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서울에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어요? 맞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강원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밤 9시에 내려졌고요. 지금 많은 지역이 기온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파특보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북과 경북 지역 영하 5도 아래,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낮에도 영하로 머무는 곳이 대부분일 거고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영하 4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찬바람 때문에 사실상 느끼는 추위는 영하 10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안 추웠거든요. 겨울 날씨고는 영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어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한 거죠. 상승 5km 상공에 영하 45도에 해당되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남아할 수 없는 그런 기압 배치였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 고기압이 대륙에 중심을 둔 차가운 성질이 아니라 남쪽에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 고기압은 주변의 풍계를 좀 더 따뜻한 남풍을 우리나라로 좀 불러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고기압의 영향 속에서 따뜻한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뭐 제주도의 경우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매화가 필 정도의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매화가 폈었대요, 제주도에. 자, 마지막으로 짧게 언제까지 추워질까요, 이거? 수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워낙 이번에 기온이 낮게 떨어졌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쯤이 돼야 이맘때에 준하는 그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2월에 접할 때는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권에 해당되는 포근한 날씨 다음 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목요일까지는 춥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근데 폭행에 사용된 도구가 더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뭐였다고요? 바로 골프채였습니다. 골프채? 네, 전직 프로야구 선수죠. 정수근 씨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골프채로 아내의 이마 부분을 폭행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내가 신고해서 일단 입건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골프채를 휘두른 건 아니고 골프채 헤드 부분이라고 하죠. 앞부분을 가지고 이마를 툭툭 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휘두른 건 아니라지만 집에서 어떻게 골프채를 들어요? 그것도 아내한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요. 일단 아내 A씨는 머리 부분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체포 당시에 정수근 씨는 이제 술을 마시는 상태였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고, 그리고 혐의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정수근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에 일단 기과 조치를 했고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아내와 그리고 정 씨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정수근 씨 이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때도 뭐 술 먹다가 폭행으로 한번 입건이 됐었잖아요. 예, 정수근 씨가 바로 지난달인 12월 21일에 처음 만난 남성하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남성의 머리에 또 뭐 술병을 휘둘렀다. 그때는 술병이에요 또? 네, 라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최근에 검찰에 넘겨진 바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정수근 씨가 음주운전에 5차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특별히 2021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서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폭행 입건됐는데 또 폭행하면 이거 전 잘 모르지만 가중처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뭐 만약에 둘 다 기소가 된다면 합쳐서 기소가 될 거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사건 이후에 거의 동일한 류의 사건, 또 심지어 이번 가정폭력이라면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 나와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일단 이 안에 그 폭행과 관련해서는 그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머리를 톡톡 정도 친 거라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수폭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이 부분을 합의해 준다면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도 처벌을 강경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뭐 정승훈 씨 그 관련해서 지금 이 전에 그 술자리에서 폭행과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정수근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은 골프채를 들은 거는 뭐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의 주인공. 정말 그 요르단전 보셨죠? 저도 사실 실망을 했어요. 처음에 손흥민 그 페널티킥으로 한 골 넣어서 야, 뭐 편하게 봐야지. 맥주 어디냐? 그래서 맥주 딱 꺼내놓고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막 2골 주더니 계속 밀렸잖아요. 그때 전반 끝날 때쯤 사실상 실수를 한 선수가 있어요. 우리 국가대표의 대표적인 공격수. 바로 이 선수가요. 요즘 축구 못한다고 멋부리지 말라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부상이라 가운데 박용우, 황인범 선수 가운데 쪽에서 볼이 많이 안 움직였어요. 조규성에게 카타르란 정말 인생의 과감점인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이후에도 많은 것을 또 변했고 또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도 또 한 단계 또 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아시안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성 선수 참 지난번 그 월드컵 이후에 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악플이 쏟아져요. 예, 악플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예. 악플이 조규성 선수한테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뛰어도 되겠다. 뭐 예능 찍지 말고 축구나 열심히 해라. 헤어밴드 신경 쓰느라 집중 못한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악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검은색 헤어밴드 그 머리 때문에 쓰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축구 집중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요르단하고 우리나라가 무승부를 하면서 예. 당시에 조규성 선수가 원톱이었는데 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거죠. 특히 바로 문전에서 상대방 문전에서 골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빗나갔던 거예요. 땅에 맞고 저 때거든요. 선수들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경기력을 뛰어넘어서 외모 지적이라든가 방송 출연 그 자체 인신공격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안정환 선수 잘할 때는 얼굴도 잘생기고 뭐 조규성 선수 잘할 때도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더니 갑자기 축구 못한다고 야 너무 멋부리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지 않은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를 향한 돈 없는 악플 자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욕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악플 적당히 달자 이렇게 자제하는 댓글 그리고 조규성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저럴 때 얼마나 물론 뭐 그 카타르에서 저것까지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신의 SNS에 올라온 글을 안 읽을 수도 없고 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조규성 선수는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의연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스트라이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날은 환호, 못하는 날은 이제 돈 없는 비난.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성 선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사실 아시안컵 우리 요르단전에서 비겼지만 순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25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가 3차전이 있고 상대적 약체니까. 네, 그리고 16강전부터가 진짜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이제 모든 경기에서 꼭 골을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어쨌건 같이 간 선수들 중에 못 뛴 선수들 많잖아요. 못 뛴 선수들 많은데 내가 나가서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를 했고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됐던 그 옵사이드 장면이었는데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한으로 찬 게 한 번 있어요. 그건 본인도 조금 안일했던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선수가 제일 후회한다니까요. 그 순간에. 자, 다음은요. 무려 1년 넘게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한 집주인의 하소연 들어보시죠. 세입자가요, 월세가 밀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씩 밀려요. 그러니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참다 나중에 집에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공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랬대요. 뭐예요 저거? 저기 집입니까? 우와, 무슨 쓰레기들이 그냥 방 안에 잔뜩 쌓여있네. 아니, 저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집주인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예? 그 제목이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20대 커플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제 게시글 내용이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받았다. 그래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더니 인터넷에서만 봤던 그런 집 꼬락서니를 내가 겪었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공개한 건데 보시면 방, 거실, 화장실 할 것 없이 생활용품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냄새면 어떡할 있고 음식물도 있고 또 방 한편에 반려동물용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 반려용품 용품들하고 배설물까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키우지도 않고 그냥 갖고. 그런데 세입자가 1년 넘게 지금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집이 이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답니다. 월세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니냐.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 근데 월세만 밀린 게 아니고 집도 치우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쓰레기장처럼 저거 치우는데도 비용이거든요. 저 뭐 고물상 갖다 주면 누가 그냥 가져갑니까? 이사 비용 다 줘야지. 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저럴 때는 보통은 명도 소송,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죠. 아, 내부가 조금 지저분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기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죠. 예. 그리고 저 정도 되면 그냥 단순히 치운다고 해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럴 때는 단순히 민사적으로 집을 뭐 인도해주지 않는다, 아니 월세가 밀렸다 이걸 넘어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저 사람을 세입자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그거 언제 합니까? 그렇죠. 형사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재물손괴죄를 형사고소하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아하. 쉽게 말하면 경찰이 찾아주죠. 형사를 고발을 그렇죠. 하면. 경찰이 찾아주잖아요. 본인이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저 상황은 어쨌건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배상을 서로 논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형사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민사보다 형사가 빠르답니다. 그렇죠. 따끔하게 혼내야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눈 내리는 곳 많습니다. 강릉도 많이 왔고. 근데 한국보다 더 추운 곳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어디에? 저기에. 야, 보기만 해도 러시아의 북극 한파에 그냥 풍덩풍덩. 잠깐만. 저 장면은 옛날에 본 장면 같기도 한데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그 정교회에서 연례의식으로 그러니까 아기예수 세례를 기념하는 주원절에 저렇게 얼음물에 입수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저기 입수하는 거는 예전 영상인 거는 뭐 옛날 좀 화면 아실 거고요. 같고, 예. 이번에도 했답니다. 이번에도 했어요? 네, 이번에도 했는데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71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19일 날 1월 19일 날이 원래 그 의식을 하는 날인데 19일 날 러시아의 날씨가 영하 5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했다고 하는데 영상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아마 뭐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 없이 올해도 저걸 잘 마쳤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입수했다는 사실만 지금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뭐 지금 전쟁 중에 참 별걸 다 하네요. 근데 이게 요번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푸틴 대통령 주연절 얼음물 입수가 2018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나는 강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푸틴 대통령이 얼음물에 딱 들어가면서 나는 강하다라고 과시를 했었고 최근에 서방 언론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얼음물 입수를 하면서 나는 건재하다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호. 자, 근데 푸틴 대통령이 얼음물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바로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뭐 대통령이니까 방북이라고 표현하죠.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자, 이 요즘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의사를 표명했다. 자, 이게 핵심 요지인데요. 특히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양국 간의 어떤 중요한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렘린궁에서도 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방북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2000년 이후에 24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북 시기,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 북한에 가게 될 것인가, 예. 이 시기에 많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너무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야. 그렇죠. 대선 이후에 방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이라도 양국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당겨질 가능성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좀 춥습니다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신통방통인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